자, 이제 개발권 양도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습니다. 할 때. 뭔 생각이 많은가 하면 약간 진도가 늦으면 이 진도를 어떻게 만회를 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반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요. 오전반은 약간 늦게 맞춰도 되는데, 야간반은 늦게 맞추면은 좀 이제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사실 좀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도 오전반은 좀 여유가 있는데 야간반이 여유가 없어서 그걸 항상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어느 정도는 맞춰 왔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늦었어요. 조금. 지금 개발권 양도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 정도인가 오전반 진도하고 야간반 진도가 다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정도. 그 외에는 오전반 진도와 야간반 진도가 늘 똑같았어요. 늘.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똑같이 맞춘다는 게. 근데 한 번인가 언제 이렇게 야간반이 조금 이제 늦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걷잡을 수 없어요. 야간반은 더군다나 시간이 더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 이제 개발권 양도제는 6번, 7번이 개발권 양도제죠. 자, 이 개발권 양도제는 어디서 나온 개념인가 하면은 아까 지역간 형평성 문제 했죠. 지역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을 허용을 하지 않고, 이러면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유재산제가 허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있으면 보상을 해줍니다. 수용을 하거나 강제 수용, 강제 사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강제 사용은 잘 안 들어보셨죠? 강제 수용도 있지만 강제 사용도 있어요.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이렇게 뭐 하천이 범람하고 막 그렇게 뭐 이 논밭이 자갈로 막 피워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를 하려면은 이제 기계들이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기자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인의 논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이거 복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강제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럴 때는 긴급 강제 사용이요. 긴급 강제 사용해가지고 그때는 먼저 사용해버리고 보상금은 나중에 줘요. 그렇다 할지라도 보상금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강제 수용이든 강제 사용이든. 근데 제한하는 경우는 보상이 전혀 없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경우에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상당한 제한이 따르거든요. 사실상 상당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침해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개발권 양도제라는 겁니다.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개발권을 주겠다는 거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다 짓지 못하죠. 이쪽으로 팔란 얘기죠. 이걸 팔아서 보상을 받는 효과를 얻으란 얘기입니다. 또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당신이 땅을 사게 되면은 이쪽에다 옮겨 써라. 이거를 이쪽에 땅을 사게 되면은 옮겨서 사용해라. 지금 당장 사용 못해도 나중에라도 여기 땅을 사면은 옮겨서 사용해라. 이런 취지예요. 이러면은 이제 보상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게 TDR입니다. 자, 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문을. 근데 지문의 표현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나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뭔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 중 개발권을 분리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미래의 토지 이용 변경권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라도 미래에 토지용 변경권이다. 그 이용을 다른 데 옮겨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또는 팔든가 지금 당장 사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표현은 어렵지만 그런 의미예요.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중이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이 주위 건물에 양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 사적의 경관, 사적이라는 게 뭐 역사적 유적지 같은 거예요. 경관,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자, 여기는 문화재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문화재 보호구역 여기도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동학사. 서울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죠. 서울은 문화재 보호구역 많죠. 어디가 있다고? 여기 없어요.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런 지붕 형태를 팔짝 지붕이라 그래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와집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짝 지붕 형태라. 팔짝 지붕. 이런 지붕 말고 책을 펼쳐 놓은 거 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책을 펼쳐 놓은 것처럼 이렇게 책을 펼쳐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는 맞배 지붕이라 그래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맞배 지붕. 아무튼 근데 이 서울에 이제 경복궁이나 뭐 이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거를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이 주변을 이제 개발을 제한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이렇게 해요. 각도를 뭐 5도, 10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경 200m 범위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 각도보다 더 높게 건물을 못 짓는 거죠. 건물을 짓더라도 이렇게 이 범위를 침범을 못 하는 거죠. 그래야 여기가 좀 보호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벗어나면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벗어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에요? 요만큼 손해보는 셈이죠. 이 사람은 요만큼을 손해보는 셈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허용을 해줘야 돼요? 이쪽으로 옮겨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만 이런 게 아니고 저 왼쪽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앞도 그럴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올라서면은 뺑 돌아가면서 폭파물 칠 거 아니에요. 이제 감이 오세요? 주위 건물에 양도가 되면 주위 건물이 양도되면 이게 폭파묻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서울에 뭐 5대 궁궐이라 그러나요? 5대 궁궐 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연희궁, 덕수궁인가요? 이 5개 궁인가? 맞나요? 가보셨나요? 그 궁궐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덕수궁은 그냥 시청 앞에 있으니까 딱 보이는데 창덕궁하고 창경궁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은 보이죠. 문은 보입니다. 경복궁은 이제 당연히 보이고, 근데 그 안쪽이 얼마나 어떤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 가보면은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울창합니다. 그 안에 가면 특히 창덕궁 후원이 끝내줘요.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그 정원을 보여주는, 궁궐 정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창덕궁 그 후원을 가보십시오. 그 창덕궁 후원은 예약하거나 아마 시간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솔자가 있어서 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인솔자가 이렇게 해야 좀 문화재가 좀 보호되는 편이니까. 가면은 전혀 주변에 건물들이 안 보여요. 야,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막 아름드리 나무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꼭 광릉이죠. 광릉 수목원처럼. 광릉 수목원 가보셨나요? 가본 데가 별로 없는가 봐요. 광릉 수목원도 좋아요. 거기는 이제 정말 그 수목원이라고 할 만큼 그 저기 옛날에 뭐죠? 그 박신양하고 그 최진실하고 그 편진가 영화 그 아마 그쪽을 배경으로 할 거야 아마. 그 광릉은 능자가 붙어 있잖아요. 능자가 붙어 있는 거는 다 왕의 무덤이거나 그 가족들의 무덤과 관련되죠. 광릉은 세조가 묻혀 있는 무덤이에요. 그 광릉 무덤이 있고 그 맞은편에 수목원이 있는데 태릉 다 이렇게 태릉 능자 있는 건 다 이 왕들과 관련되죠. 태릉 하면은 선수촌 하죠. 여기 누가 맞혀 있는지 아시나요? 태릉 여기는 이 영화 드라마 여인천하 보신 적 있죠? 드라마 여인천하에 그 문정왕후가 묻혀 있어요. 문정왕후. 전인아가 옛날에 여인천하에 나왔었죠. 문정왕후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이 중국의 역사로 치면은 측천무후에 비교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른 거죠. 자신의 아들 명종이 어릴 때 이 왕위에 올라가죠. 12살인가 몇 살인가 어릴 때 올라가니까 섭정을 하죠. 그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피바람을 불고 오잖아요. 무갑기 김효사와 을사사화가 아마 이 문정왕후 있을 때 일일 겁니다. 김효사와 을사사화가 중종 반정, 중종의 부인이잖아요. 중종의 둘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종 반정을 하면서 그 여성 연산 군담이잖아요. 그 반정을 하면서 그때 뭐 위훈 삭제 문제인가 이제 공이 있는 사람을 이제 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피바람을 몰고 오죠. 조광조가 그때 이제 김효사화에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을사사화 때는 소윤대윤 해가지고 소윤대윤 해서 죽잖아요. 이제 그게 다 문정왕후대요. 문정왕후. 근데 그 문정왕후가 묻혀 있는 게 태릉이고요. 이 원래 태강릉이거든요. 태강릉. 태릉과 강릉이 있어요. 강릉은 자신의 아들인 명종이에요. 강릉은 명종의 왕들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왕들 무덤이. 근데 이 보통은 부부가 함께 가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은 딴 데 두고 아들한테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서울의 선릉 아시죠? 선릉. 그 선릉이 바로 선정릉이에요. 선정릉. 거기에 와 있어요. 이게 성종이 묻혀 있고 중종이 묻혀 있는 거예요. 성종과 중종이 서울의 선릉에 묻혀 있어요. 근데 남편은 거기 있는데 자신은 아들 옆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들 무덤이 이거거든요. 자기 무덤은 이거고 왕이잖아요. 왕. 자기는 그냥 왕의 부인일 뿐이잖아요. 근데 죽어서도 남자보다도 더 기가 센 거죠. 태릉으로 이름 불리잖아요. 남자 이름으로 불리는 이 능의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여자 선수들이 더 많이 딴다는 거죠. 태릉 선수촌 기가 더 세서 그 여자의 기가 그만큼 더 세서 아무튼 그럴듯하죠. 아무튼 태릉 선수촌 하여튼 서울에 이렇게 문화재가 많아요. 문화재가 많은데 한번 기회 되면은 그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그 무덤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테마 기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혹시 한번 그렇게 가시려면 저한테 자문 구하십시오. 전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녀서 연산군 묘도 가볼까, 광해군 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종이 영월에 묻혀 있거든요. 단종은 영월에 묻혀 있어요. 그 유배됐다가 사약 이제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제일 먼 데가 영월 단종이고요. 그 다음으로 먼 데가 세종 영릉이에요. 그는 이제 여주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먼 데가 이 광릉 세조 아니면은 저기 그 정조예요. 정조는 자기 아버지가 수원에 묻혀 있거든요. 사도세자가. 그래서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하고 능행을 했죠. 능행. 그래서 배다리를 놓은 거 아니에요. 한강 건널 때 배다리를 놔서 정약용으로 하여금 이제 만들어서 수원 화성까지, 거기가 윤건능이에요. 그게 거리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광릉이 좀 거리가 있고, 또 파주에 있는 왕도 있어요. 파주.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이제 능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서울 근교의 양주에 그 사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릉 진접이라는 데 옆에 있어요. 진접 옆에 이 사릉이라는 데를 지났는데, 사릉이 누구의 무덤인가 하면 단종 부인의 무덤이에요. 단종 부인의 무덤. 그 단종이 1457년인가 1450 몇 년도에 죽어요. 세조에 의해서 1457년인가 17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단종 부인이 송씨 부인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추존이 됐는데,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더 많을 거예요. 단종보다. 이 사람이 언제 죽는가 하면은 중종 당시에 죽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 세조잖아. 세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 중종 때 죽어요. 남편 그렇게 일찍 가고 난 후에 동대문 밖에서 삭바느질 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70몇 살인가 중종 때 죽어요. 그 한 많은 세월을 그렇게 죽어서 처음에는 능으로 이름 불리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단종이 복위 된 게 200년 후에 숙종대 복원이 돼요. 복위가 돼요. 신원이 돼. 이 숙종대. 숙종이면 1670 몇 년 이때예요. 200년 지난 후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많은 세월을 살다가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죽었죠. 그렇게 이제 묻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사는.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근데 문화재는 보호해야 돼요. 문화재는 보호해야 되는데 마음 아프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2번. 다음에 3번 지문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공사이익 조화를 도모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게 틀린 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규제 상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제 상한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요걸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규제 상한선이라는 게. 근데 그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허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한선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은 과밀이 되겠죠. 과밀이 되는 것은 효율적인 이용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과밀, 과다, 과소 이런 표현들은 효율적 이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점입니다. 4번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에 5번의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같은 토지 이용 계획 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행 법 제도로서는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7번도 이제 또 개발권 양도제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8번, 9번 이런 것들은 중요도는 좀 낮아요. 어쩌다 한번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 중에 8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공 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공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죠. 사유재산제는 허용하지만 거기에 공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개념이고요.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 사전 확보를 통하여 공익사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자, 요거는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이죠. 그다음에 토지 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며, 요거는 수급 조절용 비축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비축할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비축을 합니다. 하나는 공공개발용, 하나는 수급조절용. 이렇게. 다음에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회화를 방지. 요거는 뭐예요?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환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 방지잖아요. 요거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거는 이제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5번이 틀렸죠.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권리로 이해를 하고 있죠. 사회성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나머지 9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0번에 가시면은 그 10번에 4번 지문만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들이 있죠.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초과매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초과매수법. 그 다음에 상세법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유화법이 있어요. 국유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가능한 게 이제 직접부가법이 있어요. 직접부가법은 과세적 방법과 비과세적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적 방법은 세금 매기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죠. 보통 양도소득이라는 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이 세법에서 그 공제해 주죠.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건물 사가지고 2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살 때는 10억이고 팔 때는 15억이지만 2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 리모델링 한 비용은 빼주잖아요. 세법 하죠. 거기 다 빼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양도 차익이 3억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양도소득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가격이 상승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세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세적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그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가격이 상승해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근데 비과세적 방법은 직접적으로 개발부담금이에요. 개발부담금. 자, 이걸 직접이라는 단어 보고 이제 직접 개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직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부과잖아요. 부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개입이에요. 부과하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거,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되는 거를 이렇게 넣자면은 아까 토지은행 있잖아요. 아까 토지은행 쌀 때 미리 사두잖아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누구 거예요? 국가 거잖아요. 국가. 토지를 누가 비축해요? 내가 비축해요? 정부가 비축해요? 정부가 내가 비축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비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환지 방식 있죠. 환지 방식에 감보하잖아요. 100평을 내놓으면 이제 나중에 다른 땅으로 돌려받을 때 뭐 50%를 감보하면 이제 50평만 노는 거고 40%를 감보하면은 이제 60평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토지 부담률. 그러면은 그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택지 정리를 하면은 택지 정리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게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올라간 부분만큼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환지 방식에서 감보하는 거죠. 환지 방식에서 감보.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이익과 관련된 건 이제 10분의 1 정도 이런 건.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주택 정책으로 넘어가고요. 주택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료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는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 자주 나오고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은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율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이 이제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임대료 보조는 이제 여가 현상하고 함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이요. 그러니까 요놈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고요. 요놈 다음에 요놈 조세. 여기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게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놈이고, 요놈은 뭐 10분의 1, 뭐 10분의 2 이런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선분양, 후분양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건 다 비중이 좀 낮습니다. 이것들은 요 세 개가 더 중요하니까 요 세 개 위주로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번은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에 대한 거죠.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에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게 쉬운 지문인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정답 지문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런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그렇습니다. 장기화되면은 그런 이유가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것이 시장 가격보다 어디에 규제하는 거예요? 낮게 규제를 하죠. 낮게 규제를 하면은 서서히 공급 물량이 줄죠. 서서히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찾는 사람은 많아지죠. 그러면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겨우 집을 하나 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웃돈을 얹어줘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도는 이제 임차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차인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을 배우는 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규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서민들이 살기 편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규제를 하면은 이 경제적인 생각을 못한 거죠. 규제를 하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이제 딴 거 하죠. 사람들이 그거 하느니 차라리 딴 데 돈 놓고 하면은 임대주택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면은 결국에는 임차인들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들은 뭐 이게 사회가 이렇든 저렇든 어려운 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국가가 정부 재정이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소득 수준이 더 차츰 올라가야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지금 저소득층들에 대한 임대료 보조 같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싸게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잘만 알아보시면은 그 저소득층들이 그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소득층들이 정보도 약하다는 거죠. 저소득층 정보도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많이 퍼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는. 자, 아무튼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에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은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초과 수요가 있을 수 있었지 초과 공급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아무 효과, 위에서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초과 공급이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다음에 4번, 5번은 이제 분양가 규제인데요. 임대료 규제와 그래프 그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50만 원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해서 어디에 규제를 하는 거고, 그것보다 낮게 40만 원보다 높게 받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고, 여기는 평당 1000만 원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니까 건설사한테 평당 800보다 높게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면은 공급을 줄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적은 물량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면은 시장에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말이에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켜서 이렇게 새로 분양받을 때는 얼마나 분양받지만, 새로 분양받을 때는 800이지만 나중에 되팔거나 이렇게 시장가 형성되는 거는 더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전매 차익이 발생하여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키죠. 이게 전매 차익, 여기서는 전매 차익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60이다 만약에 이걸 음성적 지불이라 그러죠. 여기는 음성적 지불이라 그러고 여기는 이제 이중 가격, 이중 임대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중고 가격과 분양 가격 차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매 차익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자,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3번을 보시는데 3번은 정답 지문이 어려워요. 정답 지문이 어려운 거는 일단은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도록 하는 건 많지 않으니까 일단 5번은 좀 어려운 지문이고요. 3번에 1, 2, 3, 4번 지문은 이제 알아야 돼요. 대신 1, 2, 3, 4번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1번 지문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는 음성적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게 한다. 이거는 뭐 됐고요.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게 설정되면 주택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집을 구하기가 어렵죠.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이사를 하기가 어렵죠.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리 수선 같은 걸 잘 안 하죠. 투자를 깊이 하죠. 투자를 깊이 하는 만큼 질적으로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이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가 규제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1,000원 받아야 되는데 800밖에 못 받게 하면은 고급자재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질적 저하 현상은 양쪽 다 똑같아요. 이쪽도 질적 저하, 이쪽도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 간의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그럴 수 있죠. 이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당첨되는 일부 사람과 당첨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죠. 더군다나 이 당첨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당첨될 수 있어요? 투기적 수요자들이 당첨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을 사가지고 와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당첨이 안 되겠죠. 그런 이제 불균형이 있고요. 여기서도 운 좋게 40만 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모든 임대인들이 다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음성적 지불을 받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40만 원만 받을 수 있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받고, 그러니까 누구는 비싸게 내고 누구는 싸게 내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 자 5번은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자, 이 총수입이 앞에서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었죠. 총수입, 임대료 수입, 그거에 지금 자 그게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수요곡선 그렸었잖아요. 수요곡선에서 어떤 점에서 수요를 하게 되면은 그 점에서의 총수입은 이 사각형 넓이라 그랬죠. 맞나요? 지금 수요 공급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자 여기서 규제를 하기 전이라면 지금 요 넓이가 수입이 규제를 하기 전이면,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게 되면 요 밑에 이렇게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음성적 지불을 고려한다면, 자 공급량이 줄면서 여기서 수요를 하게 돼요. 여기잖아요. 여기 음성적 지불을 한다면, 맞나요? 그럼 여기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요 넓이에서 요 넓이로 가는 거는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좀 위잖아, 위. 이 위쪽 구간에서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한가운데보다 위쪽 구간에서는 올라가면은 총수입이 줄잖아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는 이 전체 이 길이에서 아래 구간이죠. 무슨 구간이에요? 여기는 비탄력 구간이에요. 비탄력적일 때는
이때는 규제를 해서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날 수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게 가파르면 이 말이에요. 이게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면은 이 음성적 지불이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음성적 지불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파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총수입은 증가한다. 이게 틀렸다고 해서 총수입은 감소한다. 이래도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 수탄이 1보다 크면 가격을 내리는 것이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고, 수탄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의 탄력성, 임대료 규제를 할 때의 그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황인지 1보다 작은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총수입은 달라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탄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총수입은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어렵다고요. 이것까지 생각하고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죠. 4번, 5번, 6번은 이거는 임대료 규제 계산이죠. 임대료 규제 계산은 간단한 계산이에요.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규제 가격을 대입한다 안 그랬나요? 규제 가격을 대입. 그러면 대입하면은 수요 함수에 대입하면은 수요량이 나올 것이고, 공급 함수에 대입하면 공급량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급량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수요량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수요량이 더 크면 뭐라고 대답하고요?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공급량이 더 크면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임대료 규제에서는. 자,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자, 3번 4번 집어넣어 보세요. 100을 집어넣으면 100의 규제를 하니까 수요량은 얼마? 수요량은 900 금방 나오죠. 암산으로도 다 돼요. 공급 함수에 100을 집어넣으면 600이잖아요. 그럼 수요가 더 많잖아요. 300 더 많으니까 초과 수요 300 하면 되는 거고요. 밑에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혹시라도 시간이 없어서 찍는다 그래도 뭐 중에 찍어야 돼요? 4번은 1번,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되고, 5번은 1번, 2번, 5번 중에 찍어야 돼요. 초과 공급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됐나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7번, 8번, 9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자율화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려운 것도 있어요. 10번까지 그런데요. 자, 일단 7번을 보겠습니다. 분양가격 통제는 주택 생산이나 공급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다음 중 분양가격 통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번에 주택의 품질이 향상되기 어렵게 된다. 질적 저하 현상 나타나죠. 분양가 규제하면. 그 다음에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즉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가수요를 유발하여 결국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소비자의 과소비를 불러일으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이게 과소비가 뭐예요? 과소비. 자, 분양가를 규제를 하지 않으면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자, 제가 2억 4천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2억 4천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규제를 하지 않으면 몇 평짜리 집을 알아보는 게 적당한 거예요? 2억 4천인데 그냥 기왕이면 24평이라고 해주시지 왜 25평이에요? 25평이라고 했죠, 누가? 24평짜리 집에 사는 게 적당한 수준이에요. 제 소득 수준은. 맞죠?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으면 평당 1,000만 원이니까 이걸 이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한계가 2억 4천이면 24평짜리 집을 알아보는 게 적당한 소득 수준인 사람이 분양가 규제에서 평당 800으로 규제하면 제가 24평짜리 신청할까요? 30평짜리 신청할까요? 당연히 30평짜리 신청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P가 붙어도 24평보다는 30평이 더 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 소득 수준으로는 요게 적당한 사람인데 여기에 신청하게 되면은 그만큼 과소비가 된다는 거죠. 여름철에 냉방비가 더 나오고 겨울철에 난방비가 더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25평짜리 집에 살던 때하고 지금 완전히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요. 이 지출되는 게 이 월 관리비나 뭐 이렇게 냉난방비 나가는 것이 확 차이 납니다. 지금 겨울에는 이제 떼면 40만 원 넘을 때도 있고요. 난방비 때문에. 여름에는 전기료만 30만 원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그 큰 집을 냉방시켜야 되니까, 작은 집 냉방시키는 게 아니고 큰 집을 냉방시켜야 되니까, 물론 저는 집에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집에 늘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늘 이걸 틀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관리비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과소비죠, 과소비. 저는 지금 과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수준은 과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소비를 부를게요. 자, 그래서 맞고요. 4번은 분양가 상한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과 재산 분배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방금 3번 지문에 뭐를 읽었어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4번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3번과 4번이 서로 모순되고 있죠. 그러면은 몰라도 찍어도 3번이나 4번 중에 찍어야 되겠죠. 문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정교하지 못하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우리 실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실전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같은 문제 내에서 모순되는 지문 2개가 있어서 찍어도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같은 40문제 내에서도 뒤에 문제 풀다 보면은 앞에 문제가 힌트가 돼서 앞에 문제 힌트로 뒤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은 분양가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을 제한다. 이게 뭔 뜻일까요?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이요, 간접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 그래서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크게 해칩니다. 직접 개입은 크게 해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8번은 이거는 좀 난이도 높아요. 자, 난이도 높은데 출제됐던 표현들입니다, 다. 자,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숨 좀 고르고요.